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정모입니다. 심장을 강화하고 들어왔습니다. 스텐트 하나 심었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사랑도 결국 다 화학 물질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라고 믿는 예비신랑 최경민입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뇌과학 박사가 된 과학을 즐기는 자 과질러라고 합니다. 마음을 연구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한 마음 박사, 마음 천재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과학임을 문과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 근무하는 고3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과알못이고 사실은 찐 문과인 최 반장이고요. 사랑 얘기도 하고 해서 좀 푸릇푸릇한 좀 계절도 받자고 해서 야외 진행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야외 데이트는 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실내 데이트를 좀 권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햇빛을 받다 보니까 뭔가 세로토닌이 뿜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 벌써부터 뭐 과학적인 얘기로 막 나오나요? T라는 거죠 지금. 뭐 세로토닌 나오면 이제 보통 행복감, 이런 기분 좋음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햇빛만 쬐도 기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게 앉아 계시죠, 횡인관장님. 너무 더워요. 바질러님 같은 경우는 사랑 때문에 뇌과학 박사가 되셨다는 썰이 있던데 맞나요? 제가 항상 강연 갈 때마다 어떻게 뇌과학 박사가 됐냐 하면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연애, 남녀 간의 만남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거 관련된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연애하고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뇌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뇌과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럼 경험도 많으신가요? 사실 저희 뭐 사랑하면은 과학하고는 사실 관련 없이 그냥 사실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좀 뭉클뭉클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뭐 뇌 쪽이라든지 화학적으로도 뭐 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심심할 때 과학 시간에는 좀 사랑에 대해서 요목조목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식 간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되게 많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원래 이거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랑은 단순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연구 결과들은 좀 있거든요. 첫 번째 정의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장 사랑의 원형에 가깝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치사랑에 해당하고요. 연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한 5위에서 6위, 10위 안팎으로 밀려나는 수준에 해당해요.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를 보게 되면 1위가 모성에 가까워요. 그 모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란 응당 영원해야 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희생이 동반되는 어떤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거는 어때야 할까 생각해보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정의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엄마가 새끼 키우는 거는 다들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삶을 아이를 케어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얼마나 이 양육에 투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존재를 상대방으로 고르게 됩니다. 모성애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나서 부성애가 나왔다. 그렇죠. 모성애는 기본인 거고 부성애는 아주 특별한 옵션이란 거죠. 부와 모 모두에게 아이의 영상을 틀어주고 그 뇌에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fMRI를 찍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재밌게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뇌의 비교적 안쪽 부분, 변연계라고 하는데 비교적 안쪽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을 했고, 아버지는 비교적 뇌의 바깥 부분, 심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화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뇌가 바깥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성애를 느끼는 부분은 뇌의 비교적 안쪽,
그러니까 진화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뇌 바깥쪽이니 비교적 그 진화 과정에서 최근에 발달된 것이 아니냐. 분명 이제 부성애가 탄생하면서 비로소 인간처럼 된 거예요. 다른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생긴 시점이 부성애가 발달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성애하고 부성애하고 그 약간 특징들이 좀 다르다는 얘긴데 어떤 좀 특별한 뭐 다른 사례들이 또 좀 있어요? 모성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의 냄새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냄새를 담아놓은 그 비커에 그 아이를 낳았던 엄마, 그리고 전혀 아이를 낳지 않은 일반 여성이 냄새를 맡았을 때 그 호감도를 측정을 했는데 아이 엄마가 그 냄새에 굉장히 높은 점수의 호감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엄마의 뇌 구조에 보니까 후각 피질 쪽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빠도 뇌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빠는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쥐 실험 결과인데요. 쥐 새끼쥐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쥐와 새끼쥐가 같이 있는 그룹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새끼쥐와 아빠쥐가 서로 떨어진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3주 뒤에 다시금 만나서 서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아빠쥐와 새끼쥐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가 잠시 떨어지고 3주 뒤에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지냈는데, 반면 태어나자마자 떨어진 아빠쥐와 새끼쥐는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키울 때 해보셨잖아요. 엄마들은 중간에 아이 조금만 울고 뒤척거리면 바로바로 깨는데 아빠들 이제 막 계속 자가지고 아니야. 안 돼.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딱 애가 조금만 있으면 탁 깨서 애 갈아주고 먹여주고 다 내가 했어요. 엄마는 잘 자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모성애가 있나요? 부성애가 없고? 오늘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있지만 형제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저희 했을 때 뭐 가족, 집안 이렇게 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러면은 형제 간의 관계들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물 밀도는 한 1g/ml인데 피는 1.086g/ml에서 진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담고 있는 게 얼마나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네. 왜 이렇게 급변하세요? 이 화학 얘기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발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키스의 이기전 유전자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서 혈연 선택 가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좀 더 가까운 혈연일수록 뭐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책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것은 부모님 우리에게 좋은 설계도를 주는데 딱 똑같은 걸 주지 않고 엄마 설계도와 아빠 설계도가 짬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도 다르고 이제 아빠하고도 다른 거고, 내 자식들도 또 나하고 엄마 아빠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는 좀 없는데 자식한테만 또 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게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질병이나 여러 특징들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드러나는 성질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통해서 결국에 설계도 받지만 결국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 나한테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앞에 보면 지금 저희 자료로 신체 유형 형질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통 보았을 때 귓볼 모양, 그다음에 혀 말기 능력. 혀 말아주세요. 안 말린다. 말렸다. 다 말리네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기. 어떻게? 뒤로 어떻게 꺾어요? 이게 완전히 여기 뒤에 꺾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완전 뒤로 꺾여지는 사람. 안 돼. 이걸 안 되네. 자, 귓볼 모양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게 떨어져 이게 달랑달랑. 네, 달랑달랑.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이런 것도 유전적인 거군요. 예. 자, 머리카락. 자, 직모다 곱슬머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직모. 네. 자, 곱슬머리. 곱슬. 나는 아까 곱슬. 나 어릴 땐 직모인 줄 알았더니 자라면서 이렇게 맞아요, 곱슬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장님 파마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왜 곱슬머리 하면은 고집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나 나나 내 자식이나 다 고집스러운 거 보면 이거 확실히 유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얼굴에 주근깨. 사실 이건 햇빛 많이 보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생길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생길 것 같아요. 그
탈모도 유전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심한 대머리였어요. 뭐 동생도 대머리. 저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약 걱정을 많이 했죠. 나의 그 유전자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나도 드디어 딱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한 대를 건너서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요. 제 생각에 격세 유전은 그냥 약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희망 고문. 확률이라고 보는 게 더 그렇진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자녀 중에는 이제 나타날 수도 있죠. 어느 그 순간에 유전자가 나타날 있으면. 수도 있고. 와. 치아도 치아 유전이잖아요. 모양. 그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어. 네, 그게 다 유전돼서. 사랑니도 유전이고. 사랑니도 유전이에요? 그 수술 받았던 시기가 딱 동일하더라고요. 엄마 언제, 아빠 언제였는데 오빠 언제, 제 언제가 딱 동일하길래 아 이거 유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 신기하다. 지금 이제 표에서도 봤고 저희 여러 가지 좀 신을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좀 특징적인 유전적인 형질을 좀 바뀌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유전적인 형질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의 특징을 좀 결정하는 유전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한데 좀 간단한 실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할 땐 뭐다? 실험. 어떤 실험인가요? 쓴맛 민감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쓴맛을 느끼는 정도도 이 유전자 기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나이 들면 훨씬 쓴맛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쓴맛을 즐기거나 피하는 게 결국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죠. 제가 오이를 싫어하는 것, 뭐 쓴 야채를 싫어하는 것도 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다 먹습니까? 네. 다 먹습니까? 네.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좀 괜찮고. 써요? 써요. 단데? 네. 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쓴 정도를 숫자로 써달라고 합니다. 오면 못 먹겠다 이거죠? 뱉어야 되는 거죠. 뱉어야 된다. 굉장히 쓴 녀석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쓰진 않았어요. 다음 거 실험맨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접시는 아니네요. 하나씩 아까 뽑아주세요. 중화하는 종이? 필터 페이퍼와 PTC 종입니다. 아 하나씩요? 네. 뭔가 벌칙 같다. 아, 요게 필터 페이퍼고, 요게 PTC 종이고.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써. 자, 결과부터 할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잠깐 어떻게 각자. 2, 11. 네. 관장님하고 저 갖고 2.51. 이게 나인가요? 오, 여기는 막 세. 네. 정확하게. 어떤 걸 PTC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PTC라는 게 이제 약자거든요. 페닐 사이오카르바마이드라는 화합물에 PTC를 딴 건데 그 요소수 있잖아요. 그 요소수에 이제 벤젠골이 하나가 붙은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돼도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이 PTC라는 화합물이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 쓴맛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신호를 내면 저희가 그걸 쓰다고 느끼는 거예요. 과질러님처럼 할 정도 4점에서 5점 정도를 한 사람은 쓴맛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유전형이 가장 강하게 발현이 된 거고, 숫자가 낮은 분들은 거의 발현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평소에도 이 두 분이 사실은 제일 세게 나오신 것 같은데 풀도 그렇고 PTC 종이도 그렇고 보통 뭐 갓김치 이런 거 못 드세요? 아 저 잘 먹어요. 아니요, 저도 좋아해요. 어. 네. 근데 종이를 싫어해요. 근데 보니까 이 쓴맛은 전혀 사실 안 느껴졌고 저는 오늘 야채는 좀 달짝지근했어요. 네, 쓴맛에 민감한 사람들이 진화 과정 속에서 보면 되게 생존에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약도 쓰지만 약과 독의 종들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쓴맛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야생의 시대였으면 생존에 정말로 유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먹어도 될 건지 안 먹어도 될 건지 어떻게 구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 과정 속에서 쓴 거는 피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뭐 유전 형질은 좀 그렇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크고 어떤 음식에 익숙한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쓴맛을 느끼는 녀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사실 저희 보면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고수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고수를 왜 안 넣어요? 왜 고수를 팍팍 쳐가지고 먹어야지 진짜. 흙의 향이 다 죽잖아요. 아니 그 향긋한 맛에 먹는 거죠.
좀 통하지.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 못 드시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두 번째. 냄새. 마요. 아까 내 모습 같은데? 예. 넌 세 개 다 구분했어요. 이거 고수 같아요. 아, 이거 뭐 향채 같은데? 어. 1번, 2번, 3번입니다. 첫 번째. 자, 어떠셨어요? 이거 엄청 이상한 냄새 나는데. 첫 번째 그냥 먹어도 될 것 네, 같은데. 먹어도 되는. 첫 번째 거. 자, 루꼴라. 콜라였어요. 먹던 거였어. 네. 고수.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아니 그냥 편안한데? 네. 안 좋으셨던 분 지금 두 분. 저요. 2번 빼고 다안 좋았어. 뭐 어떤 거를 좀 다른 실험을 하나요? 뭐지? 아 불안한데 먼저 하실래? 아이, 자기에서. 뭘까? 궁금하다. 그냥 비누 도부 비누 같은데요? 비누예요, 어떤 거 이게 뭐였어요? 비누죠? 아 비누래요. 아, 비누. 쎄. 아, 쎄했어요? 쎄요. 비누 뭐 쓰세요? 비누요? 어. 저희 사모님이 챙겨주는 그냥 집에 있는 것입니다. 거 쓰는 거죠. 집에 있는 그게 것입니다. 다르지. 아마 향에 민감도가 있는 분은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봤을 때 루꼴라든 뭐든 샐러리든 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루꼴라는 맛있어요.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비누라던가 아니면 고수에서는 공통적으로 있는 화학물질이 알데하이드 그 물질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고수 냄새, 비누 냄새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또 이제 민감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쓴맛 테스트한 것처럼 그래서 OR6A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발현이 크신 분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이제 발현이 적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어렵지 않은데? 쌀국수에 고수 팍팍 뿌려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느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런 이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잽산선님하고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좀 해봤는데요. 요 키트가 날라오는데 여기에 그냥 타액을 조금 모아서 넣고 이제 보내면 알아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간단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이렇게 평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진짜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만큼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아, 저 보니까 우리 첫 번째 했었던 아까 좀 쓴감 민감도 테스트인데요. 아까는 엄청 강하게 느껴졌는데 네. 유전자 표현량은 조금 보통으로만 나왔어요. 잽산도님은 아까 정말 되게 굉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편식주의형이다. 쓴맛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 초딩 입맛이라는 말을 살면서 평생 계속 들어왔는데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유전 때문이다. 제가 야채를 싫어하는 게 그냥 편식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랬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자친구가 이해해 줄까요?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후각 민감도 아까 저희 냄새 맡아봤는데 저 되게 높게 나왔네요. 저도 높게 나왔어요. 저 아까 냄새 다 구별했잖아요. 뭐 루꼴라, 샐러리, 고수 다 근데 그 구별됐어요. 고수의 그 비누 냄새는 못 맡으시잖아요. 그냥 그거는 저는 좋아하는 향이었어요. 무슨 나쁜 향이 아니라 그냥 좋은 향. 저는 거의 되게 둔감한 걸로 나옵니다. 그쵸? 네. 여기 코멘트 보면은 고장난 냄새 센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못 맞는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검사하는 게 모든 수용체의 유전자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과발현돼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여기에 둔감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진짜 둔감한 건 아닐 수 있다. 그 사실은 이 검사할 때 한 129가지의 유전자를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대략 몇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거는 많이 부족하고 실제 우리 몸에는 한 2만 개에서부터 2만 2천
정도 유전자가 있다고 소중하네요.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이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 좋은 정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 독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 결혼할 때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건강검진 뭐 이렇게 내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 타입을 서로 교환하는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때가 되면 나라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리 건강 검진 받을 때 다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이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의료보험 쪽에서 어떻게 미리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주제하고도 좀 사실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뭐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공감해주는 능력이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보통 공감해주거나 이런 소통하는 그 능력도 DNA에 좀 있는 건가요? 보통.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서 나와 맞는 애정 스타일을 한번 골라보시는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쉽게 정을 주는 스타일이다. 두 번째,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사빠. 세 번째는 불안해서 애착이 막 강한 스타일이다. 네 번째는 나는 장기적으로 오래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선호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정 표현에 서툴다.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각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사빠예요. 실제로 금사빠 하셨잖아요. 금사빠죠. 사실 저는 쉽게 정을 주는 타입이고 또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하지만 또 감정 표현은 서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 해당되는. 다 해당되시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유전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쉽게 정을 주는 분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용체 유전자가 발현이 더 크고요. 불안형 애착 스타일이신 분은 세로토닌 수용체 유전자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시는 분은 세로토닌과 유사하고 옥시토신과 유사한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가 발현이 높고,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이 서투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불안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서투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약간 덜 달라붙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신경 전달, 감정 전달이 조금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모두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사랑의 스타일이 완성되고 성숙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명언이네요. 네, 지금까지 그 사랑의 원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유전자들이 굉장히 뭐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99%는 다 일치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정말 0.1%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 0.1%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게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유전학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사랑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전자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유전이라는 거야말로 선택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대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네, 저희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관련된 또 유전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얘기로 사랑과 과학과 연결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